섹터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게 이제 방산주여서 방산주 간단히 한번 살펴볼 건데, 사실 이제 트럼프의 행보가 조금 너무 독재적이고 좀 너무하다는 느낌은 있죠.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가 다시 한번 자극을 받는 모습입니다. 유럽 지역에서도 우리도 이제 자체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기조가 기울면서 방산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죠. 유럽은 원래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글로벌적으로 방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신냉전 시대로 돌입을 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라든지 중국과 대만 간의 뭐 긴장 관계라든지 이런 여타 등등 뭐 팔레스타인 분쟁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우리도 이제 자체 무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민중의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감 혹은 이제 뭐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방산업체가 거기서 계속해서 기회를 찾고 있죠. 한국은 분단 국가로 굉장히 몇십 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한국이 전쟁은 안 나는 상태에서 휴전을 몇십 년 겪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성비를 높이는 쪽으로 방산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내 방산 무기가 세계 최고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성능이 별로 밀리지도 않으면서 가격은 반값 혹은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의 방산주의 그런 수요, 뭐 K9 그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뭐 전차라든지 아니면 전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뭐 천무라든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죠. 그게 지금 방산주의 급등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광물 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물 협정이라는 거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광물을 미국한테 좀 줄 테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좀 지켜줘.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많이 지켰으니까 그 대가로 광물을 내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사실상 어때요? 좀 어려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회의가 사실상 이제 파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자체를 아예 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사태가 말 그대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요. 젤렌스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한번 협정을 하자라고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쉬운 게 우크라이나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크라이나가 그러다 보니까 바로 유럽으로 달려갔잖아요. 근데 유럽 측에서는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도와주긴 할 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랑 다시 얘기를 잘 해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환장을 노리시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주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슈였다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한테 광물도 가져가면서 지키는 거는 유럽한테 또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광물을 챙기겠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다. 그러면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준 게 뭐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냐? 고마워라고 하고 있잖아요. 고마운 일은 맞긴 맞아요. 근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의무도 있긴 해요. 왜냐면 이 부분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우크라이나는 여기 보실 때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당시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습니다. 전략 핵탄두만 1700개, 전술핵무기 2000개 이상을 보유한 핵강국이었어요. 그런데 경제난 그리고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서명,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겼다고 나오죠. 대가로 받은 약속은 뭐다? 영토 보장입니다. 당시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는데 우크라이나의 핵을 포기시킨 거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켜줘야 될 국가는 어디예요? 러시아, 미국이란 말이에요. 우선적인 책임은.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는 게 맞긴 맞아요. 그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이 부분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법적 구속력이 강한 조약을 원했지만 강대국들의 반대로 양해각서 수준을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으로 완전히 날라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주 국방 말고는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계속해서 이제 군비를 늘리는 쪽으로 진행하고, 아마 미국과 한국의 뭐 이런 그
방위비 협정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또 마찰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자체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주 국방, 나라의 평화는 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서도 화들짝 놀랐죠, 말 그대로. 화들짝 놀라서 군비를 증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방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치의 수주 잔고가 다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무기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럼 여기 보시면 방산주 중에 오늘 하나오션도 급등을 했는데, 하나오션은 조선주이자 방산주이기도 한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미국의 이제 군함 관련된 기술력, 협업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공할 텐데, 글로벌적으로 조선업이 발달한 나라가 중국과 한국을 들 수 있잖아요. 한국과 중국이 거의 세계적인 조선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한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굉장히 뒤떨어진 조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미국이 처음부터 이제 조선업이 약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는 자국 보호 산업에서 무너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조선사들이 글로벌 조선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필수적으로 자국의 조선업들을 지켜주는 정책을 취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업체와 경쟁할 필요가 별로 없어진 거예요. 기술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디게 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 조선사들이. 근데 그 시간이 장기화가 되니까 장기적인 경쟁력은 어때요? 크게 뒤떨어지겠죠. 한국이나 중국처럼 이렇게 야생에서 싸운 게 아니라 울타리에서만 풀을 뜯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의 조선업의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미국은 이제 명실공히 군사력 1위의 대국으로서 육해공을 다 장악하고 싶을 건데, 그러니까 바다 부분에서의 조선업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나서서 한국의 조선업과 이제 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사가 미국한테는 좀 당당한 태도로 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아쉬운 건 누구니까? 미국이니까. 그래서 하나오션도 이제 방산주로 엮이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 이후의 급등.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찰이 이제 급등의 원인인 것 같고, 유럽 지역에서 이제 방산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좀 촉진하겠다. 더 많은 유럽 국가가 방위비를 증액할 계획이다라는 말을 나토 사무총장이 좀 하기도 했고요. GDP의 5% 수준까지 방위비를 인상하라는 뭐 압박도 했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급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어렵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봐야 될 영역이고, 이게 조정이 얼마나 오면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든 기대감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모든 게 다 짬뽕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그래서 호재는 다 끌어다 바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한다고 해도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종목도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하나오션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급등을 했는데, 올해 들어 주가가 2.5배는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역시 보유자의 영역, 신규 접근하기는 사실은 위치적으로 잘 나오지가 않는다는 생각은 들어요. 7만 후반 정도의 지지대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눌림이 오면은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눌림이 언제 올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구간이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작년부터 상승세를 계속 보이면서 주가가 3배, 4배 정도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최근 조정 후 재반등인데, 다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현대 로템은 레일 솔루션도 판매하고 있는데, 레일 솔루션의 매출도 괜찮죠. 그래서 지금 방산주는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다 갖다 붙여서 올라간 주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상승 추세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 조정 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매수해서 변동성을 크게 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나 미국이 극적으로 합의를 하게 됐을 때 한번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니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 핵을 포기하면서 미국의 이제 그 보호, 미국과 러시아의 보호를 맡긴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패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자주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건 맞기 때문에 당분간 방산주들의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실적에 대한
앞으로의 높은 전망치 그걸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다고 보니까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관찰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